갑자기 시야가 번쩍? 이런 증상 땐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어?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검은 커튼이 내려오는 것 같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67세 김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죠. 6시간만 늦었어도 영구 실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망막박리의 위험 신호들 말이죠. 72세 박할머니의 실제 경험담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처음엔 혈압이 올랐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마치 검은 비닐봉지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오른쪽 위쪽 구석에서 시작됐는데 점점 더 넓어지더니 결국 절반 이상이 안 보이게 됐어요. 박할머니가 경험한 것은 바로 망막박리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박할머니가 처음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며느리가 이상하다, 병원 가자고 해서 3시간 만에 응급실에 갔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 광시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눈을 감아도 번쩍번쩍하는 빛이 보이는 거죠.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밤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문증입니다. 눈앞에 팔이나 먼지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이런 점들이 급격히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63세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도 날파리 같은 게 한두 개는 보였는데 그날은 갑자기 수십 개가 확 늘었어요. 마치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검은 점들이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야 결손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신호입니다. 마치 커튼이나 그림자가 한쪽에서부터 서서히 덮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옆에서 중앙으로 점점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게 되거든요. 네 번째로는 중심시력 저하가 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거죠. 69세 최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는데 글자가 물결치듯이 휘어져 보이더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망막을 잡아당길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망막박리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증상이 시작된 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시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2부 주요 원인 망막박리, 망막열공.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눈의 구조부터 간단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와 비슷해요. 카메라에 필름이 있듯이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이 망막이 바로 빛을 받아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망막이 눈 뒤쪽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망막박리입니다. 71세 정할아버지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용접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눈을 많이 다쳤죠. 그리고 당뇨도 오래 앓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망막이 약해졌다고. 망막박리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열공성 망막박리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눈 속에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수축해요. 이때 망막과 강하게 붙어있던 부분이 있으면 망막을 잡아당기면서 구멍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치 오래된 벽지가 떨어지면서 찢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는 견인성 망막박리예요. 이는 주로 당뇨 망막병증이나 심한 염증으로 인해 생긴 흉터 조직이 망막을 잡아당겨서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삼출성 망막박리인데, 이는 염증이나 혈관 문제로 인해 망막 아래에 물이 고이면서 생기는 거예요. 68세 김할머니의 경우가 정말 전형적이었어요. 평생 안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60 넘어서부터 근시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도 위험해요. 근시가 심할수록 눈이 길어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거든요.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력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망막박리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망막이 약할 수 있거든요. 외상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젊었을 때 눈을 다쳤던 경험이 있거나 격한 운동으로 인한 충격, 심지어 재채기나 기침을 심하게 했을 때도 위험할 수 있어요. 74세 박할아버지는 손자와 놀아주다가 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 후로 이상하더라고 하셨어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수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술 후 눈 속 환경이 바뀌면서 망막박리 위험이 조금 높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당뇨는 정말 조심해야 할 질환이에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눈 속 혈관들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망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3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시간이 곧 시력이다 이 말이 망막박리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망막박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막의 일부분만 떨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죠. 마치 벽지가 한 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넓게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장 무서운 건 황반부라는 부위까지 박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황반부는 우리가 글을 읽거나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떨어지면 설사 수술이 성공해도 시력 회복이 어려워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이 할머니는 증상이 시작된 후 바로 병원에 갔어요. 망막박리 범위가 작았고 황반부는 아직 붙어 있는 상태였죠. 수술 후 시력이 거의 완전히 회복됐어요. 반면 같은 나이의 박할아버지는 일주일을 참았어요. 황반부까지 박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성공했지만 중심 시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남았어요. 시간에 따른 예후를 구체적으로 보면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성공률이 70%대로 떨어지고 한 달이 지나면 50%도 안 되죠.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망막박리가 오래 방치되면 백내장이 생기거나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눈 자체가 작아지는 안구 위축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술을 해도 시력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망막박리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는데 참았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농촌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병원 가기가 번거로워서 하고 미루시다가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망막박리는 한쪽 눈에 생기면 다른 쪽 눈에도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15% 정도의 확률로 반대편 눈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눈에 망막박리가 생겼다면 다른 쪽 눈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밤에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고
안과 응급 상황은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요. 밤에 병원 가기 미안해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력을 잃는 것보다 미안한 일은 없어요. 사부 망막박리 진단법. 병원에 도착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진단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병력을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형태의 증상인지, 과거 눈 질환이나 수술 경험이 있는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69세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족 중에 비슷한 분이 있는지. 처음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진단에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시력 검사를 해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측정하는 거죠. 하지만 망막박리 초기에는 시력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중심부인 황반이 아직 붙어 있으면 시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안저검사예요.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안약을 넣고 특수한 렌즈로 망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때 망막이 떨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찢어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요. 안저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부시고 좀 불편해요. 하지만 이 검사가 가장 확실하게 망막박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66세 김할머니는 눈이 부셔서 힘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빨리 와서 황반은 괜찮다고 하시니 정말 안심이 됐어요라고 하셨어요. OCT광 간섭단층 촬영란은 정밀 검사도 해요. 이건 망막의 단면을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마치 망막을 얇게 썰어서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죠. 이 검사로 망막박리의 정확한 정도와 황반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백내장이 심하거나 유리체 출혈로 인해 망막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해요. 눈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프로브를 가볍게 대서 망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도 있어요. 팔에 형광물질을 주사하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서 망막 혈관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검사는 주로 당뇨망막병증이나 다른 혈관 질환이 의심될 때 해요. 검사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증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또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거든요. 오부 치료법과 회복 과정. 망막박리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치료법은 망막박리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망막에 작은 구멍만 있고 아직 박리가 심하지 않다면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로 해결할 수 있어요. 레이저로 구멍 주변을 찢어서 망막을 눈벽에 다시 붙게 하는 거죠. 마치 용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62세 정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받았어요. 30분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물론 레이저 쏠 때 좀 따갑긴 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하지만 망막박리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해요. 가장 흔한 수술법이 공막 돌륨술이에요. 눈 바깥쪽에서 작은 실리콘 밴드나 스펀지를 대서 눈벽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망막이 다시 붙게 되죠. 또 다른 방법은 유리체절 제술이에요. 눈 속의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펴서 붙인 다음에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넣어서 망막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 수술은 더 복잡하지만 성공률이 높아요. 73세 박할아버지는 유리체절 제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눈 수술이라니.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술 중에도 계속 말을 걸어 주셔서 덜 무서웠어요.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국소 마취라서 의식은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가스를 넣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 보통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68세 이 할머니의 경험담이에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까짓 거 뭐 어렵나 싶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시력을 위해서 참았어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회복 기간 중에는 절대 안정이 중요해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기침이나 재채기도 조심해야 하고 눈을 비비는 것도 안 돼요. 또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예요. 수술 후 첫 주에는 거의 매일, 그 다음에는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이런 식으로 점차 간격을 늘려가면서 검진을 받아야 해요. 수술 성공률은 다행히 높은 편이에요. 첫 번째 수술로 90% 이상에서 망막이 다시 붙어요. 하지만 시력 회복은 다른 문제예요. 수술 전 시력 상태, 황반부 침범 정도, 증상 지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져요. 67세 최할아버지는 수술은 성공했는데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수술 전에 80% 정도. 그래도 실명할 뻔한 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신문도 읽을 수 있고 TV도 볼 수 있으니까요. 회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증상들도 있어요. 갑자기 시력이 더 나빠지거나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번쩍거림이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재발이나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육부 예방과 관리법. 망막박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에요.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고위험군에는 고도근시,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전에 망막박리를 경험한 분들이 포함돼요. 74세 김할아버지는 5년 전에 한쪽 눈에 망막박리를 경험하셨어요. 그 후로는 3개월마다 검진받아요. 번거롭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그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혈당이 잘 조절되면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함께 당뇨 전문의와 안과 의사 모두에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71세 박할머니는 당뇨를 20년 넘게 앓고 계세요. 처음에는 혈당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가 눈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받았더니 당뇨망막병증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철저히 관리해요. 혈당도 재고 약도 빼먹지 않고 안과 검진도 꼬박꼬박 받고요. 눈 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운동할 때 보안경을 착용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세요. 70세가 넘으셨다면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고혈압 관리도 필요해요.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눈 속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해요. 흡연은 정말 끊으셔야 해요. 담배는 눈 속 혈관을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해요. 망막 건강에 정말 나빠요. 영양 관리도 도움이 돼요.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아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견과류 등이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75세 이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대로 매일 시금치 나물도 해먹고 견과류도 조금씩 먹어요. 눈에 좋다니까 가족들도 같이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외선 차단도 중요해요. 강한 햇빛은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특히 여름철이나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도 적절히 조절하세요. 장시간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눈이 건조해져요. 20, 20, 20 법칙을 기억하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거리의 물체를 보는 거예요. 7부 실명 방지를 위한 조언. 실명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들은 정말 생명과 같은 조언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번쩍거림, 날파리 증상, 시야 가림 등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별일 아니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77세 정할아버지는 3일 동안 증상을 참았다가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으셨어요. 그때 며느리 말을 들었으면 첫날부터 이상하다고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두 번째, 응급 상황임을 인식하세요. 망막박리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응급 상황이에요.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 번째,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쪽 눈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망막박리는 양쪽 눈에 모두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눈에 망막박리가 생긴 후 몇 년 내에 반대편 눈에도 생길 확률이 높아요. 69세 박할머니는 오른쪽 눈 수술 받고 2년 후에 왼쪽 눈에도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바로 알아차리고 병원에 갔죠. 경험이 있으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고위험군이라면 더욱 주의하세요. 고도근시, 당뇨, 가족력, 이전 암과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검진을 빼먹지 마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가족들에게도 교육해 주세요. 특히 함께 살고 계신 가족분들이 증상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어르신이 눈이 좀 이상해라고 하시면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있거든요. 72세 김할머니의 며느리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앞에 커튼 같은 게 쳐진다고 하시길래 바로 응급실로 모셨어요. 평소에 망막박리에 대해 알아뒀던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여섯 번째,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의사 지시 사항을 철저히 따르고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일곱 번째, 정신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망막박리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라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세요. 하지만 현재 의학기술로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여덟 번째, 보험 준비도 해두세요. 망막박리 수술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실손보험이나 안과 질환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갑작스런 눈 증상, 즉시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지금까지 망막박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은 이식할 수 있고 신장도 이식할 수 있지만 시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마이너스 번쩍거림, 날파리 증상, 시야 가림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시력 회복 가능성도 낮아져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으세요. 건강할 때 받는 검진이 가장 의미 있는 검진이에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함께 사는 가족이 망막박리 증상을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가족의 도움으로 일찍 병원에 와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갑작스런 눈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으로 이미 망막박리를 경험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현재 의학기술은 정말 발달했고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계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시면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에요. 이 소중한 창문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시력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